그러니까 범죄 증거 분석학 13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수업을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학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주 수업도 범죄 증거 분석학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들아 뭐 살펴봤니? 탐문 수사와 감별 수사 그리고 각종 사진 자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장 수사 활동의 방법으로 광역 수사와 공조 수사 그리고 유류품 수사, 작물 수사와 알리바이 수사까지 조금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학기 범죄 증거 분석학 수업은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이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까지 이 자료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광역수사, 공조수사, 유류품수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수사, 알리바이 수사까지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광역수사와 공조수사는 뭐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건과 종류, 그 다음에 광역수사의 효과, 공조수사의 효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법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품 수사 역시 개념과 목적, 뭐 효과, 수사 방법, 그리고 유류품 수사를 할 때의 차관점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강의를 찍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찍히고 있는가가 되게 걱정이 돼요. 잘 찍히고 있겠죠? 이게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찍었던 강의들은 다 지금 퍽이 나가지고 다른 이 수업도 잘 찍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광역수사와 공조수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사란 수사 대상의 범위를 행정 그리고 경찰 관할 중심의 범죄 발생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경찰 관서의 관할 지역까지 걸치게 하는 수사 활동을 우리는 광역수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상경찰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찰서가 있죠? 뭐 해운대 경찰서가 있나? 이렇게 예를 들면 부산지방청, 경남지방청 이렇게 소속 관할, 수사 대상의 범위를 부산지방청 하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청, 경남지방청, 그 다음에 울산청 이렇게 여러 가지 관할 지역을 걸치게 해서 광역적인 수사 활동을 우리는 광역수사라고 한다. 그러면 공조수사는 뭘까? 공조수사는 경찰 관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수배, 또 통보, 조회, 촉탁 또는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범인의 여죄, 남은 범죄, 그리고 뭐 밝혀지지 않은 히든 크라임, 뭐 숨겨진 범죄나 작물, 그리고 범죄 경력, 또 부산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경우에 신원은 불상해. 그러면 경남지방청이나 울산청에 신원 불상자의 내용, 신원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조회, 수배 등과 같은 어제 범인을 검거하고 구중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광역 수사 제도를 바로 우리는 공조 수사 제도라고. 공조 수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수사, 그리고 종합적 수사, 조직 수사, 입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즉 과학적 수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사를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자백 강요를 제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과학적 수사를 우리는 공조 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경찰 관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서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찰관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을 거야. 그런 특장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수사 방법의 보완적 연계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조직 수사 한번 살펴볼까요? 한 사건의 공조를 통해서 모든 경찰 경력, 경찰력이라고 하는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바로 공조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방경찰청이나 다른 경찰관서의 사건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소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내가 만약에 지능팀 소속 경찰 공무원이야. 그러면 우리 팀 관할의 우리 팀 담당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뭐 여청에서 무슨 이런 걸 해. 이렇게 다른 사건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조수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수사의 대상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상 사건과 종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광역수사의 대상 사건은 첫 번째 범죄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시, 두 개 이상의 도, 두 개 이상의 군, 면에 걸친 것은 바로 광역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사건 관계자가 뭐 사상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상구 말고 뭐 김해, 또 울산 등등과 같이 사건 관계자가 수개의 시, 도, 군, 읍, 면에 걸친 사건. 또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의 시도, 군, 읍면에 걸친 것, 그리고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 뭐 예컨대 박사방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박사방 사건의 경우에 사이버 수사대, 또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수사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능팀. 왜냐하면 돈을 입금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경제팀. 그 다음에 또 피해자들이 청소년들도 많았죠. 그래서 뭐 여성 청소년, 여청계, 여성 청소년계 등등과 같이 사건의 성질상, 박사방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 역시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자세한 규칙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경찰청 예규로 되어 있는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을 자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되겠다. 볼까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수대로 압송. 또 대포통장 만들어서 30억 번 일당 검거, 통장 거래 금액만 3조 원.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겨서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바로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또 대전청 광수대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포 통장을 확인하고 있다. 광수대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지방청 소속의 광역 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이 광역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조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조수사는 첫 번째 평상공조와 비상공조가 있습니다. 평상공조란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뭐 사건 수배한다든지 통보, 조회, 촉탁 등과 같은 수사 방법을 우리는 평상공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공조는 중요한 특이사건 발생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서
우리 배웠던 수사 긴급 배치, 그리고 수사본부 설치 운영, 또는 사법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과의 합동 수사를 우리는 특정한 사건, 즉 비상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공조라고 하면서 비상공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조의 대상을 횡적 공조와 종적 공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적 공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횡적 공조란 횡이 무슨 횡이야? 가로 횡이야. 동일한 부서 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지방경찰청, 뭐 울산청, 부산청, 경남청 등과 같이 또 경찰서, 지구대 각 부서 간의 수사 공조로서 평상 공조의 방법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수사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또 수배, 통보, 촉탁 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관리,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 협조를 우리는 횡적 공조라고 한다. 그럼 종적 공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적 공조는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즉 사상경찰서 소속 하에 여청과 여성청소년계와 뭐 진흥팀, 또 여청계 소속의 여청계 소속이 아니라 생활안전 소속하에 뭐 지구대 등과 같이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또는 상하급자 상호 간 상명하복의 공조를 우리는 종적 공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종류로서 자료 공조와 활동 공조 역시 존재합니다. 자료 공조란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 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점의 모든 경찰이 자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다음 날의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해 가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공조 제도로 자료의 수집과 조회가 자료 공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경찰 공무원이 경찰관,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A라는 경찰관이 한 달 내내 근무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다음 날에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자료화함으로써 다음 날 다른 경찰관이 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사건을 계속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조를 우리는 자료 공조라고 합니다. 또 자료 공조 말고 활동 공조란 무엇이냐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조 수사 활동으로서 수사 긴급 배치, 그리고 불심 검문, 미행, 잠복, 그다음에 현장 긴급 출동 등이 바로 활동 공조에 해당한다. 자, 수사 긴급 배치할 때 수사 긴급 배치 권한자가 뭐 지방청, 그다음에 경찰서 소속하의 모든 경찰 경력을 다 동원하죠. 그게 바로 활동 공조야. 형사과, 생활안전과,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 할 것 없이 다 활동을 공조하죠. 공이 뭐야? 같이 도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료 공조와 달리 활동 공조는 같이 활동을 하는 공조를 우리는 활동 공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효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범인을 식별할 수가 있겠죠. 뭐 유류 물품의 인적, 물적 특정 자료에 의거해서 범인의 인상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용의자 집단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범인을 지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조수사를 통해서 여죄를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죄란 남은 범죄야. 남은 범죄. 그래서 검거 피의자의 인적, 물적 특징을 파악해서 이미 수집 보관 중인 미검 사건, 미결 사건, 미검거 사건이나 미결 사건의 유류물 또는 인적, 물적 특징과 대조해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기록을 색출하고 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추궁 또는 대지를 함으로써 여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우리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또 여제뿐만이 아니라 작물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피해 통보표나 작물 숲에서 작성을 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집해서 보관 중인 피해품 자료와 대조해서 작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견된 작물의 유통선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를 다시 역추적을 함으로써 작물을 발견할 수가 있겠다. 또 특정인의 범죄 경력 역시 확인 가능하겠죠. 공조수사를 통해서 십지지문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필요한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서 누범 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습범 가중, 양형 과정에서 누범 또는 상습범 가중, 감호 처분 그리고 기타 공사 생활상의 결격 사유를 우리는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누범과 상습범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형법에서 마지막 형벌 파트에서 배우죠. 그래서 누범과 상습범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표로 가져와 봤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또 뭐 특정인의 범죄 경력 확인뿐만이 아니라 신원 불상자의 신원 확인도 우리 공조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17세 이상 우리 다 주민등록증 만들잖아.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지문 찍죠. 그래서 17세 이상의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의 인적 사항과 십지 지문을 기록한 주민등록 자료를 수집 활용해서 신원 불상자나 변사체의 십지 지문을 조회함으로써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 지명 수배 또는 지명 통보자를 검거할 수 있는 효과 역시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죠.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과학수사나 경찰 수사 배우면 이 부분까지는 다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라대 학생들도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정신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법 수사는 사실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자. 동일한 수단이나 방법을 반복하여 범행하는 특성. 사람은 소매치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범행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수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수법, 즉 기술을 계속 활용해.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발생한 범죄와 기존의 범죄 수법 유형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축적한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수법 자료가 있어요. 그런 수법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고 그 다음에 여죄를 파악하는 수사활동을 우리는 수법 수사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같이 강의 자료 업로드할 때 범죄 수법 공조 자료 관리 규칙과 범죄 수사 규칙 제 170조부터 제 181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역수사와 공조수사를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유류품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류품 수사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유류품과 유류물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야 하는데 유류물은 혈액, 타액, 정액, 분변 등과 같이 인체에서 유류된 것을 우리는 유류물이라고 하고 유류품은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흉기 또는 신발, 의류 등을 우리는 유류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품 수사란 범죄 현장 그리고 그 부근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또는 착의 등과 관련한 유류품에 대해서 그 출처를 추적을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이 바로 유류품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이런 사진을 보면서 유류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유류물도 여기 혈흔 있죠? 혈액이나
타액, 정액, 분변 등과 같이 인체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는 유류물로 하고, 그죠? 혈흔이 남아있어. 또 여기에서 발견된 모자,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신발이나 의류 등도 유류품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특정해 나가는 거야. 즉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이 우리는 유류품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장도리가 있었지. 범인이 남기고 간 물품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류품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출처를 추적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을 바로 유류품 수사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류품 수사의 효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유류품 수사를 왜 하니? 왜 하냐면 결국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직접 범인의 추정 또는 특정, 유류품에 범인의 성명이 기입된 경우, 뭐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또는 성명이 아니라 지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바로 직접 범인 추정이 가능하죠. 왜냐면 지문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 종생불변과 한번 형성이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 또 만인부동,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와 마찬가지로 만인부동,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이 발견된 경우, 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이라고 확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인 범인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직접 범인의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또 유류품을 통해서 범인의 속성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속성 또는 특성. 예를 들면 뭐 담배 꽁초에 묻은 타액에서 혈액형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유류품의 마멸 상태, 뭐 걷는, 뭐 보폭 자세에 따라서 신발 마모되는 게 다 다르죠. 그쵸? 그런 족적을 통해서 범인의 걷는 보폭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폭을 통해서 신장이라든지 그러한 범인의 속성을 추정할 수가 있다. 또 유류품의 부착물에서 범인의 직업 등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범행 현장에서 남기고 간 모자에서 상당히 많은 다른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많이 발견됐어. 그러면 뭐 미용실이나 이용원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럼 어쨌든 유류품의 부착물에서 범인의 직업 등 역시 추정이 가능하다. 또 먹다 남은 음식의 치아의 흔적에서 범인의 치아 특성 역시 우리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범인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범인의 행동 역시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범인이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뭐 침을 뱉었는가, 아니면 담배를 태웠는가, 아니면 음주를 하였는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정할 때 족적의 상황에서 범인의 침입로나 도주로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범행 상황 역시 추정이 가능합니다. 족적의 위치에서 피해품의 물색 상황,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거 중에서 안방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무언가 뒤진 흔적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해품의 물색 상황 확인할 수 있었죠. 그쵸? 그런 범행 상황 등의 추정 역시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품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목이 다 쉴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요. 괜찮죠? 잘 들리죠? 유류품 수사의 방법은, 일단 유류품은 범인과 범죄를 이어주는, 결부시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쵸? 따라서 유류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건 현장에서 그것이 과연 범인이 유류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이 유류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진행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범인이 아니라 사건에 처음 도착한 현장 수사관의 미안합니다. 현장 수사관 현장에 도착한 현장 수사관이 남겨놓은 물건이야. 그러면 그거를 밝히면 안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유류품 수사를 할 때에 있어서 범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한 유류품 수사 방법으로는 일단 범행 시간을 먼저 추정을 하고 범행 현장 부근의 시간을 기다리던 장소로 인정될 만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범인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범행 시간이